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제 아들 부부는 결혼 후 5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모두 아이를 바랐지만 임신이 한 번도 되지 않았죠. 요즘 같은 시절에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 부부도 많이 있지만 아들 부부는 아이를 바랐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힘들었어요. 며느리는 늘 저에게 죄송하다며 면목이 없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을 확 받을 때 바로 손주 안겨드리겠다고 후원장담을 했었는데 이렇게 임신이 힘들 줄은 몰랐어요. 기대하셨을 텐데 너무나 죄송해요. 손주도 안겨드리지 못해 면목이 없어요. 며느리를 결혼 전에 만났을 때 며느리가 저에게 손주를 금방 안겨주겠다면서 씩씩하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바구음을 짓면서 요즘 아이 낳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손주 낳아준다고 하니 이보다 좋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냐고 말을 했어요. 며느리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지 저에게 계속 미안해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가 미안하냐고 타일로 주었어요. 아가, 아니 미안하였고 하나 없어. 왜 내가 미안하니? 임신이 내가 마음 먹는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미안할 것 없다. 우리는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아쉬운 곳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사실 저도 며느리의 심정을 이해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아들을 너무나 귀하게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결혼 후 아들을 6년 만에 낳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딩크니 비혼주의니 등패 쪽이니 하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추세여서 아이를 못 낳아도 이상한 것이 없죠. 하지만 저 때는 무조건 아이를 낳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결혼 후 아이를 낳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자 눈칫밥을 엄청 먹었거든요. 저는 며느리에게 이런저의 이야기도 해주면서 다독였어요. 지금은 어디 그러니 애완 낳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결혼하고 6년 만에 아들을 낳아서 잘 알아. 아이 못 낳는 서름이 얼마나 큰 건데 하물며 너희는 낳고 싶어 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오죽하겠니? 나도 내 마음 다 이해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미안해 할 거 없어.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엄청 고마웠어요. 고마워할 것까지도 없는데 며느리가 착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게 지내던 중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갑자기 악화가 되었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장례식장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손주 한 번 못 옮겨드렸다고 매우 슬퍼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마음이 아팠죠. 친정엄마도 돌아가시고 며느리는 여자 형제도 없이 위로는 오빠만 둘이나 있었어요. 여자로서 마음을 이해해줄 가족이 없구나 싶어서 저라도 며느리에게 더 잘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잘해줄수록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죠. 여러 가지로 며느리가 상심을 했을 것 같아서 평소 뮤지컬을 좋아하던 며느리를 위해 뮤지컬 표를 예매했어요. 주장을 예매하고 며느리가 남편과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면 저랑 같이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며느리는 꽤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런 것까지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괜히 비싼 거 결제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불편하네요. 다음에 제가 좋은 선물이라도 드릴게요. 며느리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불편한 듯이 말하니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선물이니 며느리가 무조건 기뻐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물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심란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죠. 넘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얼마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파김치를 담았다고 가지러 오라고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니 며느리는 이렇게 말을 했죠. 어머니, 저희 반찬 다 사 먹으니까 굳이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자꾸 뭘 주시니까 제가 부담이 되어서요. 파김치는 가지러 갈게요. 지금은 시간이 안 되어서 나중에 갈게요.
하지만 정말로 반찬 같은 거 안 해주셔도 돼요. 며느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니 제가 며느리를 귀찮게 하나 싶기도 했어요. 아니면 며느리가 저와 연관되는 것이 싫은가 싶기도 했죠. 결혼 초만 해도 안 그랬는데 점점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려고도 해서 아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들, 엄마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요새 며느리가 내가 무엇인가 해주려고 하면 부담스럽다는 말이 많이 하더라. 엄마가 무엇인가 실수를 했나 싶어서 혹시 며느리한테 넌지시 물어봐 줄 수 있어? 내가 물어봤다는 말은 하지 말고 며느리가 나 때문에 무엇인가 불편해하는 게 있으면 알고 싶어서 그래. 아이 엄마 별거 아닐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은근슬쩍 돌려서 말을 한 것 같았어요. 바로 다음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아들은 저에게 정말 미안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요새 좀 많이 힘든가 봐요. 내가 슬쩍 물어봤는데 엄마가 본인에게 관심을 덜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네. 아마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져서 그런가 봐. 최근에 친정엄마도 돌아가시고 힘든 일이 많았잖아.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엄마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저를 멀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여전히 의문스럽게 생각이 되었고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며느리가 그것을 원한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그런 마음을 무시하고 연락해서 따져 묻거나 계속 연락을 하거나 하면 며느리와 더 멀어질 것 같았죠.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일단은 며느리에게 관심을 일체 끊었어요. 종종 하던 연락마저도 하지 않았죠. 며느리의 마음을 좀처럼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더 일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잦은 회식과 주말 출근, 야근을 꺼리지 않고 모두 소화했던 것 같았어요. 또한 승진과 회사 내 인정을 받는데 목을 매달고 있었죠. 다행히도 그 노력이 빛을 보았던 것일까요? 며느리는 성과를 내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은 뒤 얼마 후 승진을 받았습니다. 했어요. 그런 성취감을 통해 최근 있었던 힘든 일들을 이겨낸 것인지 며느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 어머니, 그동안 제가 연락이 뜸해서 섭섭하셨죠. 정말 죄송했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쇼핑하러 가실래요? 제가 승진해서 한턱 쏘고 싶어요. 봄이니까 꽃놀이 갈 때 입기 좋은 원피스 한 벌 사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꽃놀이 가요. 어머니와 며느리는 이렇게 예전처럼 활기차고 친근하게 말했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인가 연락을 해서 바다를 보러 가자, 동물원 구경을 가자는 등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심리 변화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며느리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기쁘더라고요. 하루는 며느리랑 단 둘이서만 우리 집에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지방으로 골프를 치러 놀러 갔기에 집이 비었고 며느리를 불러 늦은 시간까지 실천을 기울이게 되었죠. 그렇게 단 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시간이 흐르자 며느리가 그간의 속내를 털어놓더라고요. 어머니 실은 진정 엄마가 떠나시고 나서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머니께는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불임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데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 이렇게 불행한 일일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나 어머니가 괜찮다고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모든 게 제 탓인 이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친정엄마까지 떠나니까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제 세상이 다 무너진 것만 같고 저는 실패만 하는 실패자인 것 같았거든요. 제가 힘들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패만 끼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건 저 혼자만 힘들면 되는 것인데 그 힘듦을 주변 사람에게 옮길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사실 어머니뿐만 아니라 회사 외에 다른 사람들과도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간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죠. 어머니 죄송했어요. 이제 다 극복했으니 다시 어머니께 예전처럼 잘할게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끌어안고 달래줬어요. 며느리의 이런 고백을 듣고 나니 그동안 며느리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어요. 어른. 인체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했죠. 생각해보면 며느리가 힘들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어른인 제가 며느리보다 못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오해를 풀 수 있었죠. 힘든 일이 지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고 하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온 며느리에게 드디어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회사의 부대표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부대표는 여자인데 투자를 유치해서 새로운 회사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회사의 며느리를 이사로 초빙하겠다는 것이었죠. 어떤 회사인지 물어보니 요즘 유행하는 핀테크 회사라고 했어요. 재테크를 설계해주고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투자 상품을 안 내건 회사라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회사를 세울 인자들도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고 부대표나 며느리 둘 다 충분한 경험이 있었죠.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 회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망할 리가 없는 회사라고 느껴졌어요. 이미 잘 나가는 핀테크 기업이 많았고 그런 사업 아이템으로 회사를 차리는 거였으니까요. 더 들어보니 며느리네 회사 부대표의 시댁은 잘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부대표의 시댁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아들이라도 한다고 하니 마음이 조금 놓였죠. 그렇게 며느리는 창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정신없이 일을 하게요. 되었죠.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느리는 매일 같이 야근을 하느라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서 씻는 것도 잊은 채 소파에서 잠들어 버린다고 했어요. 먼저 자고 있던 아들이 잠에서 깨면 거실로 나와 며느리를 깨워 챙긴다고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도 응원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며느리는 아들이 준 투자금을 1년 만에 2배로 만들어 돌려줬어요. 3천만 원을 넣었는데 6천만 원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었죠. 아이를 낳지 못해 힘들어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일해서라도 성과를 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돈을 벌게 되는 며느리는 저에게도 투자를 하라고 권유했어요. 반드시 자기가 돈을 벌도록 해주겠다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이득을 많이 보지는 못해도 절대 손해날 일은 없어요. 원금은 저희 회사에서 100% 보장을 해주거든요.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돈을 벌게 해드릴게요. 지금 회사가 막 성장하고 있는 이때가 기회니까 저 믿으시고 한번 투자해보세요. 실제로 아들의 투자금이 2배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저도 며느리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평소에 말이 많은 편이 아니고 꼼꼼한 성격인데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서서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니 저도 며느리의 기도 살려줄 겸 또 돈도 벌 겸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돈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 앞으로 돈이 2억이 있었거든요. 그 돈을 투자하게 되었죠. 부자들에게는 2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 같을 수 있지만 투자로 더욱 번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돈일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서민은 2억 이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도 며느리를 믿고 응원하는 의미로 2억을 투자했어요. 제가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자 며느리는 저를 얼싸안으면서 기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2억 투자를 끌어왔다고 사장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 길을 제대로 살려주셨어요. 딱 1년만 기다리시면 제가 이 돈을 2배는 불려올게요. 후회하지 않으시게 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이리도 기뻐하니 저도 기뻤어요. 그래서 웃으며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2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나는 너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싶다. 처음에 창업할 때 내가 투자를 못 해줬잖아.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내 길을 살렸다면 정말 다행이지. 원금은 회사에서 보장해준다고 했으니 내 돈 빌려줘야 한다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마라.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주셨는데 보람 느끼실 수 있게 제가 잘 불려야죠. 감사해요. 어머니, 얼마 전까지 기가 죽은 채 제 연락도 피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신나는 것을 보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는 정말로 며느리에게 투자금을 많이 불려받아낼 생각이 없었어요. 며느리를 응원한다는 의미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돈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벌리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딱 1년 후 제가 투자한 2억에서 4천만 원이라는 이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원금을 포함해 2억 4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저는 정말로 며느리가 신통해서 칭찬을 해주었어요. 나는 정말로 돈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았어. 그런데 4천만 원이나 불려주니 정말 너무나 고맙구나, 아유. 우리 며느리는 아주 능력 있는 며느리네.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녀도 되겠어. 정말 고맙다. 제가 좋아하니 며느리도 굉장히 기뻐했어요. 며느리가 일해서 성과를 잘 내니 며느리에게도 마음 붙이고 재미있게 살 이유가 생긴 것 같았죠. 그런데 얼마 뒤 돈보다도 훨씬 더 값진 선물이 쳐졌어요. 그건 바로 드디어 며느리가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자그마치 8년 만이었죠. 처음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과 얼싸안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전화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간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도 임신 소식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저희 가족 모두에게 경사였죠. 너무나 귀한 아이 소식이었기 때문에 임신 10달 동안에도 최대한 조심하기로 했어요. 아이가 안착되는 첫 한 달 동안 며느리는 오랜만에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누워만 있기로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들 집으로 찾아가 며느리가 누워있는 동안 각종 수발을 들었어요. 아가 일어나지 말고 침대 위에 누워만 있어. 어떻게 오나인데. 우리가 조심해서 잘 지켜야지. 밥이랑 청소 같은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소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차에 모셔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녀가 결정할 때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함께한 그 시간들이 저에겐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함께한 모든 고비를 견디고 이제 우리 가족은 더 크고 강해진 것 같아요. 함께 겪은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우리의 애정도 더 깊어져 간 것 같았어요. 과거에 비해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고 우리의 가정은 더욱 확고해진 것 같아요. 위해서 며느리가 일하는 시간에 장명원에 가서 아이의 이름을 받아오기도 했죠. 그렇게 10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늘에 감사하게도 며느리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어요. 출산 후 며느리는 미리 예약해두었던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어요. 돈을 잘 버는 며느리니까 산후조리원도 최고급으로 예약했죠. 음식은 물론 산부 마사지나 아이돌 보기 교육 등이 잘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병원과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었죠.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조금 길게 들어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조리원에 있었는데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친정엄마도 없는 며느리를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세상 귀한 손주가 태어났는데 산후조리 정도야 당연히 해줄 수 있었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아들 집에서 한동안 먹고 자면서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리원에서 나오는 며느리는 다시 한번 변하기 시작했어요. 조리원을 최소한 며느리에게 산후조리 음식을 해서 싸갔는데 며느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얼굴에 찌푸리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끓인 미역국 같은 것은 뭐하러 싸우셨어요? 산후조리 음식에도 급이 있는데 이런 건 제 급에 맞지 않아요. 저는 먹고 싶지 않으니 굳이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제가 싸간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너무 태도가 바뀌니 당황스럽게 됐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입에 대지도 않는 음식을 다시 가지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임신 기간 때도 며느리는 임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에게 틱틱거리기는 했었어요. 처음에는 드디어 임신을 해서 저에게 면이 졌다면서 좋아했는데 점차 저에게 갑질을 하듯이 대했거든요. 어머니, 빨래가 깨끗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흰 빨래 하실 때 무너졌어요. 제가 표백세제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세제는 오신 거 아니에요? 좀 별로인데 흰 빨래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키거나 제가 하는 일이 다 별로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하지만 임신 중에 호르몬이 얼마나 너를 뛰는지 알고 있어서 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며느리가 예전에 한 번 그랬던 것처럼 제가 무엇을 하든 얼굴을 찌푸리면서 싫다는 듯이 반응을 했지만 임신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애가 태어나고도 이러는 것을 보니 그때 며느리가 보이던 태도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이 되었죠. 예전에도 며느리는 저를 멀리하다가 갑자기 친근하게 태도를 바꾼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았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얻거나 자신의 위치를 세울 만한 것을 얻거나 하면 저에 대한 태도가 차가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창업해서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였고 이번에는 아이를 낳았으니 저에게 꿀릴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설마 그럴까 싶어서 제가 섭섭한 마음의 생각이 앞서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에 타일렀죠. 하지만 며느리의 이런 태도 때문에 제 안에 불만 같은 게 쌓이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 후로도 며느리는 저를 꽤 박자를 좀 더 부여하기 위해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대했어요. 얼마 전까지 저에게 잘했던 것과 달리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며느리가 애 키운다고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봐 나들이라도 가자고 연락을 해보면 며느리는 떨떠름하게 반응을 했어요. 갓난아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기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제가 봐주겠다고 해도 싫어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잠시 봐줄 테니 바깥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하면 그것도 싫어했죠. 어머니, 제가 애 키우고 일도 하느라 요새 바빠서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자주 연락하시면 제가 신경이 쓰여서요. 이렇게 저를 계속 거절하니 예전 생각도 자꾸 나고 속에 섭섭한 감정이 쌓여만 갔어요. 그래도 애 키우는 일이 보통이 아니니 그런가 보다 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손주가 보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가 거절을 해도 아들네 종종 들르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워낙 저를 부담스러워하니 그것도 눈치가 보여 하기 어려웠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며느리가 망고가 먹고 싶다고 해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마트에 가서 망고를 샀어요. 그리고 아들네 집으로 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집에 있는 것을 아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 어쩔 수 없이 밖에서 한 20여 분을 서 있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저를 문 밖에 세워두고 나서야 어슬렁거리며 나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마치 귀찮은 사람이 방문했다는 듯한 태도여서 괜히 온 건가 싶었죠. 그래도 손주가 보고 싶어 보고 가려고 하니 며느리는 손주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애들 쉬고 있어서요. 망고 갖다 주신 건 감사한데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고 다음번에 오세요. 방 안에서는 손주 울음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고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있었어요. 아이가 쉬고 있었다는 며느리의 말과 달리 손주는 달래줄 사람을 찾는 것 같았죠.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달래야겠다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심지어 저를 막아서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아가 왜 서운주를 못 보게 하니? 해가 저렇게 울고 있는데 내가 안 와서 달래주고 갈게. 너도 많이 힘들 텐데 아이, 그래도 되잖아. 아,
어머니도 참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잖아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애는 제가 달랠 테니까. 오늘은 이만 가세요. 그렇게까지 저 힘내게 하면서 우리 아들 보고 싶으시면 3천만 원 가지고 오시든가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제가 돈도 벌어드렸는데 그 돈 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아무 때나 어서 애 내놓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민폐예요. 그동안 며느리의 예의 없는 말과 예의 없는 행동을 참아왔는데 손주마저 못 보게 하면서 예의 없는 소리까지 하니 그간 참아왔던 것이 빵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도 속에 있던 말을 다 꺼내면서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할머니가 손주 좀 보러 오는 게 어때서 거기다 대고 뭐 3천만 원을 가져오라니? 넌 얼마나 더 나한테 예의 없이 굴어야겠니? 내가 임신 때부터 내 수발 다 들고 정말 잘했는데도 이러는 건 무슨 의미야? 나도 내 손주 볼 권리 정도는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제 아들, 제가 보여주기 싫다는데 어머니가 왜 난리세요? 이렇게 아무 때나 보여달라고 하니까 싫어하죠. 요청한 적도 없는 음식을 만들어 오고 손주를 보여달라고 떼어놨으며 진짜 왜 이렇게 저를 귀찮게 하세요? 저와 며느리는 있는 대로 모든 감정을 드러내며 고성을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싸우면서 며느리는 결국 삿대질까지 해가며 저에게 욕을 해댔어요. 아니, 양반이 보자 하니까 진짜 필요 없다는데 너 왜 이래? 시어머님이 아주 대수인 줄 알아? 귀찮고 부담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 당장 나가지 못해요. 그렇게 며느리가 저에게 아주 버릇없는 말을 할 때 언제 들어왔는지 아들이 들어와 있었고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 며느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마귀를 날렸어요. 딱 하고 큰 소리가 났는데 며느리만큼이나 저도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들을 쳐다봤죠. 아들은 눈을 휘번득 거리고 있었어요. 아주 눈이 돌아가 있었죠. 며느리가 저에게 예의 없이 구는 것을 봐서 그런가도 싶었지만 평소 차분한 아들이 이렇게까지 눈이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자 저도 적잖이 놀랐어요. 그리고 딸기를 맞고 잠시 어울이 빠져있던 며느리는 아들의 멱살을 잡으면서 당장 신고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나의 친구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당장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할 거야. 가만히 안 둬. 며느리는 난리를 치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그런 며느리를 경멸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던 아들은 식탁에 올려두었던 서류 뭉치를 짚더니 며느리의 얼굴에 다짜고짜 던졌어요. 서류와 함께 수많은 사진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아들은 며느리를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뭐, 경찰. 경찰에 신고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야. 이 눈이 있으면 이거나 봐봐. 저도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과 사진들을 보았어요.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놀랄만한 사진들이 잔뜩 있었죠. 사진 속에는 며느리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클럽 같은 곳에서 남자들이 끼고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의 옆에 앉은 채 또 다른 남자를 옆에 앉히기도 하고 그 앞에는 비싼 양주 술병들이 즐비했어요. 또 어떤 사진에서는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스포츠카 운전석에는 또 다른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죠. 딱 봐도 며느리가 얼마나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는지 또 돈을 펑펑 쓰는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 사진들을 보더니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간 숨겨오던 것이 모두 들통이 났습니다. 것이었겠죠? 저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비통한 표정으로 의자에 털썩 앉더나니 저에게도 앉으라고 권했어요. 엄마, 좀 앉아보세요. 무슨 일인지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당신도 안 뜬 거. 아들은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죠. 저도 자초지종을 알아야겠다 싶어 아들 말대로 의자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한참 붙박힌 것처럼 서 있다가 아들의 말에 와서 앉았어요. 아들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를 들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며느리 앞에도 서류를 들이밀면서 말이에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그동안 아들과 제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두세 배 뻥튀기를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어진 돈은 고작 푼돈이었던 셈이었죠. 제가 2억을 투자했으니 6억 정도 본 것이었고 며느리는 그중 3억 6천 회 가로챈 것이었어요.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 하니 그 돈으로 다른 남자들과 호의호식하면서 온갖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엄마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엄마가 부담스러워서 관심을 갖지 말라고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아직 회사 창업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엄마한테 돈을 받을 줄 몰랐으니 본인 성격대로 하다가 장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자 엄마는 돈을 노리고 다시 친근하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맞지? 내 말이 아들은 화가 난 표정으로 며느리를 향해 말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앉아만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면서 아들의 말에 수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제가 잠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소름이 끼쳤어요. 엄마한테 돈을 받아내서 그 돈으로 불륜을 저지른 후로 그 돈을 빼내서 이런 짓들을 하고 다녀온 거예요. 당신이 나주 화려하게 놀았더라. 만난 남자들만 해도 10손가락으로 다 셀 수가 없던데. 아들이 분노한 채 계속 추궁을 해도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을 보아하니 모든 것이 드러나서 도망갈 곳이 없어진 사람의 표정이었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할 거야. 이 서류랑 사진 모두 당신의 회사 사장의 남편이 나한테 넘겨준 거야. 당신의 동업자 말야. 그 사람 남편도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보닌 와이프 뒷조사를 하다가 당신의 악행까지도 알게 된 거지. 가정에 있는 두 여자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당신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나한테 자료를 넘긴 거야?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보아하니 창업한 직후부터 이런 짓을 하고 다녔더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돈이 주었어. 아니면 내가 불만이었어? 그것도 아니면 남자가 만나고 싶었어. 대체 왜? 아들의 이런 말에도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엄습했어요. 저는 아들을 향해 물었어요. 혹시 서은주는 진짜 네 아이 맞니? 이 남자들 중 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는 제 아이가 맞대요. 당신 때문에 내가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돼 나이에 친자 검사까지도 해봤어. 그래도 아이는 내 아이가 맞더라. 당신한테는 다행인 줄 알아. 내가 지금부터 당신한테 소송을 걸 거거든. 아이마저 내 아이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정말 완전히 끝장날 뻔했어. 아들이 소송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는 그제서야 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아들과 조에게 매달리며 빌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한동안 저에게 친근하게 굴던 며느리의 가짜 얼굴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자 저는 더 소름이 끼쳤어요. 여보, 다시 생각해봐. 내가 정말 미안해. 잠시 동안 정신 나갔었나 봐. 나도 이러고 싶었던 게 아닌데. 회사 사장님이 나를 꼬셔서 정말 미안하게 됐어. 바이. 우리는 당신에 맞잖아. 내가 남자들이랑 술 마시고 다녔어도 당신한테 떳떳하지 못할 짓은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생각 잘 해봐. 어머니도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래도 어머니한테 잘했잖아요. 오늘은 좀 다투기는 했어도 제가 애 낳고 나서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돈도 제 의지가 아니라 사장님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더 크게 드리라고 꼬셔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 사람한테 잘 좀 말해주세요. 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을 텐데 며느리가 벌인 짓들을 알고 나니 예전에 며느리가 저와 술잔을 기울이며 울면서 약한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모습이 모두 목표가 있어서 꾸며낸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가 차고 오싹했죠.
아니,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받아줄 수 없어. 잘못 없는 우리 엄마 구박하고 나한테 이런 짓이나 하고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할 말로 있으면 법원에 가서 이야기해. 아들은 아주 차갑게 말하고 며느리를 뿌리쳤어요. 하지만 저도 아들을 말릴 수가 없었죠. 아들은 이혼을 결심하고 며느리의 귀책 사유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간 며느리의 악행과 아이를 방치하는 경향 등을 이야기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가져올 생각이었죠.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엄마가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지만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없다는 마음이 단호했어요. 사실 제가 아들이어도 며느리와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죠. 아들은 이혼 소송과 함께 며느리와 며느리의 회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법원에서는 모두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죠. 그래서 며느리는 저희에게 가로챈 돈 모두를 다시 돌려주게 되었고 이혼을 하면서 아들에게 위자료도 주게 되었어요. 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도 저희가요?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도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저의 걱정에 아들은 마음을 추스린 후 재혼을 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어요. 살아온 과정에 의해 자신만을 챙기게 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며느리도 아마 그런 사람 중 하나였을 것 같아요. 저와 아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결국 며느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밝혀져 대가를 치르게 되었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지금 해와서는 그런 사람이 며느리에게 손주의 양육을 맡기지 않게 되어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이혼한 지 벌써 3년 차가 되어 가는데 요즘 아들은 재혼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들을 좋아하는 돌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다시 한번 좋은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행복한 만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